네, 안녕하세요. 안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통성 갑상선염 혹은 산후갑상선염으로 알려진 질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상선 중독증이라는 용어가 있고 갑상선염,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용어가 있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용어들인데요. 일단은 큰 범위를 잡을 때는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즉 갑상선 호르몬이 내 몸에 많아진 상태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갑상선 중독증 내부에는 갑상선염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갑상선염은 갑상선이 파괴돼서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호르몬의 방출이 증가해서 갑상선 중독증에 빠지는 형태를 말하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 자체가 많아져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된 중독증에 도달한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이 갑상선염은 갑상선 중독증을 일으키는 두 번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 갑상선염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아급성 갑상선염과 무통성 갑상선염으로 나뉘어지는데, 무통성 갑상선염이 아급성 갑상선염보다는 유병률이 3배에서 4배 정도는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출산 이후에 발생을 하면 산후갑상선염이라고 표기를 하고, 만약에 출산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갑상선염이다라고 하면 무통성 갑상선염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리학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만성 림프구성 혹은 만성 자가면역 갑상선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만성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통증을 특별하게 수반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혹은 여기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임상 증상은 어떻게 발생을 하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아급성 갑상선염은 감기를 앓고 나서 1, 2주 이후에 목에 통증을 동반하고 나서 갑상선이 파괴되고 중독증의 증상이 수반되는 그런 패턴을 띠게 됩니다. 이때 아급성 갑상선염과 다르게 무통성 갑상선염은 만성적으로 일단은 염증이 수반되기 때문에 통증을 동반하지는 않으면서, 그렇지만 갑상선이 파괴되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는 중독증, 즉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지는 상태에서 매우 덥다거나 체중이 빠진다거나 불안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에는 파괴된 갑상선 내부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호르몬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저하증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무통성 갑상선염에서 항진증에서는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 저하증 시기에서는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체중 증가와 같은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출산을 했을 때 약 2개월에서 6개월 초반에는 일단은 중독증 증상이 나타나고, 출산 후 3개월에서 12개월 이후부터는 일단은 저하증으로 빠지게 되고, 1년 이후에는 다시 원상복귀를, 갑상선 기능을 회복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은 항진증, 중독증만 빠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애초에 저하증으로 쭉 가서 더 이상 갑상선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하증으로 빠졌다가 다시 정상 기능으로 회복되는 여러 가지 패턴을 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무통성 갑상선염은 일률적으로 이런 중독증이었다가 저하증이었다가 정상을 띠는 이런 패턴은 약 25%밖에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은 서로 다양한 패턴을 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약 50%에서는 저하증을 일단 한 번은 겪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임상 양상이겠고요. 10% 정도는 영구적으로 이렇게 저하증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통성 갑상선염이라고 진단을 하면 한 1년 정도는 주기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줘서 이분의 갑상선 기능이 언제 회복될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저하증으로 빠질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통성 갑상선염을 어떻게 진단하냐, 아까도 이제 병리학적 소견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가면역 질환의 일부이기 때문에 TPO 항체와 사이로글루린 항체가 양성을 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0에서 80%는 검출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즉 갑상선에 자가면역 질환이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ESR, CRP 수치는 정상인데, 이게 아급성 갑상선염에서는 오르지만 무통성 갑상선염에서는 오르진 않고요. 하지만 갑상선이 파괴되기 때문에 내부에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인 사이로글루린이 증가하는 패턴을 띠겠고, 또한 중독증 시기에서는 이 TSH가 감소하고 T4가 특히나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갑상선염이 갑상선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스킨 검사를 했을 때는 요오드 섭취율이 감소하는 건 점도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초반에 이렇게 중독증이 발생을 하는데 과연 이 중독증의 원인이 갑상선이 파괴돼서 발생하는 산후갑상선염에 의한 원인일 것인지, 혹은 생성 자체가 늘어나서 임신 이후에, 출산 이후에 그레이브스병이 발생해서 늘어나는 것이 항진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늘어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출산 후 3개월 이후에 발생을 한다, 좀 더 이른 시기에 발생한다라고 하면 산후갑상선염을 시사를 하겠고, 출산하고 나서 6개월 이후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레이브스병을 좀 더 시사를 하겠고, 특히나 T4와 T3 중에서 T4가 더 많이 증가하더라라고 하면 산후갑상선염을 시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레이브스병의 아주 두드러진 소견이죠. TSH 수용체 항체가 양성일 경우에서는 그레이브스병을 좀 더 강하게 시사를 하겠고요. 갑상선 스캔 검사에서는 요오드 섭취율이 산후갑상선염에서는 당연히 줄어들겠고, 그레이브스병에서는 섭취율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갑상선 종과 갑상선 암병증이 그레이브스병에서는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음파를 대봤을 때는 무통성 갑상선염에서는 불균 질환 저에코성 변변이 나타나기도 하고, 도플러를 대봤을 때 혈류가 감소하는, 즉 갑상선염의 두드러진 특징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산후갑상선염과 아급성 갑상선염의 차이는 프로브를 눌렀을 때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통성 갑상선염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냐? 중독증 시기에는 중독증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저하증 시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시행을 해볼 수 있겠죠. 중독증 시기에서는 특히나 베타 차단제를 투여를 함으로써 이런 두근거림이나 불안, 초조하는 증상을 줄여주셔야 되겠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갑상선제를 이럴 때 투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간혹 아직 그레이브스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통성 갑상선염의 중독증 시기에 항갑상선제를 투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안 그래도 저하증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저하증에 도달을 했을 때, 이때 항갑상선제를 투여를 해버리게 되면 그나마 갑상선 기능이 조금이나마 돌아왔을 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려고 했을 때 만들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몸에 일단은 기본적인 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필수적인데, 그런 호르몬을 생성을 못 만드니까 자칫하게 될 경우에서는 심장질환이 있을 경우에서는 심부전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혼합보증 혼수에 의해서 의식을 잃어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항갑상선제는 그레이브스병을 명확하게 진단한 시점에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하증 시기에서는 이렇게 증상이 동반되거나 혹은 TSH 수치가 10 이상일 경우에서는 이렇게 레보사이록신을 50 혹은 100 마이크로그램으로 투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저하증으로 빠지는 경우가 10%는 영구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 50% 정도는 이렇게 저하증으로 빠지는 경우가 무통성 갑상선염에서 반절 이상이나 있기 때문에 4주에서 8주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하면서 감량을 시도하되, 중단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진단하고 나서 이렇게 약을 준 시점으로부터 1년 이후에 권고할 것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무통성 갑상선염 혹은 산후갑상선염을 이렇게 진단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 초반에는 중독증 시기를 띌 것입니다. 물론 중독증 시기를 띄지 않고 바로 저하증 시기를 띄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만약에 중독증 시기를 띄기 때문에 일단 살펴보면, 만약에 증상이 없을 경우에서는 4주에서 8주 혹은 증상이 생기면 다시 한번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하고, 만약에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베타 차단제를 투여해서 증상을 조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중독증 시기를 지나서 정상 갑상선 시기에 도달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더 이상 추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하고, 만약에 저하증 시기로 빠지게 된다 라고 하면, 증상이 없다 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추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적이 필요하다, 만약에 저하증에 빠지고 나서 이 진단 시기 1년 이내라고 하면 계속해서 경과관찰을 시행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저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다거나 증상이 동반된다거나 아까처럼 TSH 수치가 10 이상이다거나 하면 레보사이록신을,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는 치료로 우리가 증상을 조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병은 항갑상선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있고, 악엽성 갑상선염은 스테로이드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무통성 갑상선염은 스테로이드도 아니고 항갑상선제도 아니고 베타 차단제를 투여를 하면서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치료를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치료의 키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무통성 갑상선염은 통증이 없는 갑상선염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자가 항체 검사 결과 TP와 TG가 양성이고, 하지만 TSH 수용체는 당연히 음성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임상 경과를 통해서 우리가 산후갑상선염을 좀 더 시사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죠. 어떤 패턴이냐면 중독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저하증의 증상이 오히려 두드러진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10% 정도는 영구적으로 저하증으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저하증으로 진단했을지라도 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단은 시작을 했으면 1년까지는 일단 투약을 유지를 하고, 이후에 중단을 하고, 이후에도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주기적으로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저하증으로 빠지지 않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통성 갑상선염, 산후갑상선염에 대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